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막 퇴근하자마자 바로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근대 철학의 해체 두 번째 편이죠. 프로이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편은 사실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량 자체는 굉장히 사실 책에서도 짧고요. 그래서 원래는 니체까지 연결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정작 한 번에 섞어서 하려니까 그죠? 뭔가 너무 프로이트와 니체는 사실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그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 의도하는 바는 어쨌든 근대 철학의 설정 자체를 벗어나서 외부에서 완전히 그것을 이제 뒤엎는. 그동안은 어쨌든 여러분 근대 철학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경험론이나 칸트나 헤겔 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근대 철학이라는 절대적 진리라는 문제 설정 안에서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있는 철학자들이라면 지금 이제 막스와 프로이트, 니체는요 그 게임의 틀 바깥에서 게임의 룰 자체를 사실은 그 자체를 다시 되묻는 거죠. 너희들 대체 왜 이 게임 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그런 규칙으로 언제 누가 그런 규칙을 정했니? 그 자체를 묻는 거죠. 마치 이미 건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규정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근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뒤지고 어쨌든 막 지지고 볶고 있었던 그 수많은 철학의 문제들을 이 세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근대 철학의 어떤 해체편의 가장 핵심 주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프로이트에 오늘 앞서서 칼 마르크스의 어쨌든 그 실천의 개념에 대한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실천 개념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프로이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여러분 사실 이제 프로이트 하면 그렇죠. 프로이트를 여러분 보통 일단은 정신 분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정신 분석이라는 그렇죠. 물론 프로이트의 핵심 언어는 다시 오늘 수업의 핵심은요. 사실 정신 분석의 어떤 어떤 정신치료 분야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의 수업의 포커스는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은 물론 이제 정신분석 부분 파트를 다루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실 여러분 저 대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정신분석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주워 들은 것들은 좀 많이 있지만 여하튼 오늘 수업은 어쨌든 무의식을 중점으로 이 무의식이 그동안의 어떤 근대 철학의 설정을 어떻게 다시 뽁 갈아엎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을 초점으로 잡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이진경 교수님이 이 책의 서브 챕터죠, 사실은요. 그래서 도판들을 막 몇 개 집어넣었거든요. 그 도판들도 함께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음성으로 듣는 분들은 나중에 그 도판 설명하는 부분은 비디오로 그냥 한번 플레이 돌리셔가지고 보셔도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프로이트는 저기도 강의는 봐야겠죠. 여러분 프로이트 자체는 사실 처음 여러분 그 무의식의 개념은 지금 굉장히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개념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을 해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우리는 무의식적 판단에 의해서 나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고 있죠.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어쨌든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어쨌든 이거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이 존재를 확고하게 밝혀낸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여러분 모든 어떤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더라도 이 무의식을 발견했다라는 점 사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의식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건 사실 이미 그때 정신치료계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미 그 개념들을 갖고 있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프로이트가 그것을 가장 먼저 과학적으로 선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프로이트 자서전? 프로이트에 관련 여러 가지 해석본 같은 걸 많이 봤을 때요. 프로이트가 사실 상당히 이 과학주의에 집착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주의, 근대의 과학주의라는 틀 안에서 사실 굉장히 발버둥 친 거는 정작 프로이트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에 이 프로이트를 굳이 이 막스와 니체 사이에 집어넣은 이유는요. 프로이트는 사실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본인이 철학적인 지형을 바꿀 거라는 의도는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단지 그냥 본인은요, 유명해지고 싶었다라는 어떤 욕망, 그리고 그가 당시 여러분 정신치료 좋은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는 개념보다도 어쨌든 이 본인이 하나의 창시한 거잖아요.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시함으로써 이것을 더욱더 학술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과학주의라는 근대의 틀로 굉장히 여러분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대학교 가시면요, 정신분석 공부를 어떤 식으로는 조금은 하실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보통 대학교 1학년 되시면 하셨던 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교양 과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심리학 개론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개론 중에서도 정신분석은 잠깐 하나의 파트로 나오긴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심리학과 정신분석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여러분 결국 뭐죠? 아까 프로이트도 과학주의에 매몰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과학주의를 수강하다 보니까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개념도 철저하게 어떤 이 과학적인 어떤 그렇죠? 실험적 개념으로 많이 이것을 물들여 놓은 게 사실 이 미국식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심리학에서는 사실은 프로이트 정신분석도 이 심리학 개론 안에, 그러니까 심리학 이론 안에 지금도 여러분 이런 병원 가시면요, 어쨌든 정신분석 전공하시는 또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신데 정신분석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어쨌든 영리식 어쨌든 심리학 쪽에서 전공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연관된 프로이트의 어떤 기법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여러분 실제로 이 프로이트를 다시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 오히려 여러분 그 포스트 구조주의 쪽에서 우리가 볼 거거든요. 이제 구조주의 학파 쪽에서 락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락강은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예요. 그러니까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프로이트를 다시 엄밀하게 프로이트를 이어받아서 프로이트로 되돌아가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미국식의 어떤 이 과학주의, 미국식의 어떤 이 실험 심리학 이런 것들로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락강은 이제 정신분석의 언어의 개념을 같이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정신분석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좀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이 락강을 통해서 정신분석이 굉장히 뭔가 좀 뭐랄까 정말 풍부하다고 할까요? 풍부하고 깊이 있는 그래서 난해한 이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왠지 그게 더 매력적인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이 미국식 심리학이나 이쪽 부분 굉장히 싫어하고요. 재미도 없고 특히 심리학에서 많이 주된 부분이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쨌든 파블로프의 어떤 고전적 조건 형성부터 나중에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환경만 잘 조작하면 인간에게 어쨌든 이러이러한 환경을 주어주고 이러한 조건들을 주어준다면 인간은 마치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이제 이 조건 반사라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형성해주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도 결국은 철저하게 어떤 이 행동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행동주의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심리학개론 듣다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게 설령 옳다라고 하더라도 참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서 싫었고 근데 역으로 제가 어디에 꽂혔냐면 의외로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사회복지에서도 특히 이 심리 쪽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은근히요. 그래서 거기서 프로이트를 처음 접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분석에 관련된 프랑스 영화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베티블루라는 어떤 프랑스 영화 같아요. 그 영화를 대학교 1학년 때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영화는 상당히 지루한 영화인데요. 근데, 이 프로이트의 어떤 이 정신분석의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오늘 우리가 배울 텐데 그 틀을 갖고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었어요. 항상 영화를 그동안은 그냥 그냥 느끼는 거죠. 영화는 그냥 느끼는 거였다라면 그 전까지 저는요. 액션 영화든 뭐 슬픈 영화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뭔가 분석해야 되는 영화도 있구나. 감독의 의도를 그냥 보면 영화는 그냥 지루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뭐 야하기도 하긴 해요. 이런 베티블루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들이 있구나 해서 정신분석적으로 뭔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굉장히 정신분석에 빠져들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학교에만 있지 않고요. 자꾸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 대학교 중에 대학교들에서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그때 특히 이제 정신분석 세미나 같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있을 때마다 저는 심지어 락강의 이제 그 제자
당시에 연세대에도 와서 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1학년 때 불어로 강의하고 있는 것도 다 쫓아가서 봤습니다. 불어를 이해했냐고요? 전혀 이해 못했죠. 그래서 졸면서도 근데 저는 거기 가 있었습니다. 졸면서도 물론 해석본을 나눠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석 발제 자료 보면서 발제 자료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여러분 그만큼 락강의 정신분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야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분은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어쨌든 명쾌하게 정신분석은 이거다라는 것만 이해되게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이트는 그 철학자는 아니라는 거죠. 프로이트는 말 그대로 정신과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오늘 이 수업의 단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이 부분만큼 분량이 제일 짧은 파트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여기 있는데 말 그대로 무의식을 발견한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고 했죠. 무의식의 발견. 그럼 무의식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여러분 당시 이제 프로이트가 아주 젊었을 때죠. 그래서 젊었을 때 당시 유명했던 정신과 의사인 사르코에게 이제 수업을 받습니다. 그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실습을 했겠죠, 결국은요. 근데 당시에 이 정신과 의사였던 사르코는요, 최면술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최면요법을 사용하는 그죠? 술사들이 많이 있죠. 정신과 전문의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면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분 최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최면 상태에서 당신은 이제 최면에서 깨고 나면 여기 있는 우산을 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암시를 넣습니다. 최면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에게 당신은 이런 잠에서 깨게 되면 우산을 피게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정말로 환자가 나중에 최면을 깨고 나니까 정말 그 암시대로 우산을 피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르코가 물어봅니다. 당신 우산 지금 왜 폈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그죠?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우산을 평 핀 거 아니에요? 그죠? 치료가 끝나자마자요. 그러니까 일단 환자가 당황하면서 뭔가 핑계를 댄다는 거죠. 본인도 왜 했는지 몰라.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기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요. 그것을 뭔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여기서도 이 환자가 처음에는 얼토당토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요. 이제 사르코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말 자기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어떤 의식도 없었다라는 거. 그냥 갑자기 자기도 내가 왜 우산을 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파악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식을 못한 거죠.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현상들 있죠.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역으로 유추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은 눈에 절대 안 보이거든요. 무의식은 여러분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뭔가 인식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런 행동들과 증상들을 통해서 역으로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의식의 어떤 투명한 바운더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요, 이제 히스테리 환자 치료에도 참여하게 되거든요. 히스테리 환자 치료에 의해서 그녀의 무의식에 있던 원인을 알아내게 되고요. 아마 이게 안나에 대한 사례인데 이건 굉장히 좀 유명한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다고 요 사례가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정신분석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안나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리 환자에게요, 히스테리 증세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인데 이제 이 사람에게 결국 뭘 알게 된다? 이 사람의 어떤 무의식의 어떤 원인들을 찾아가는 거죠. 대체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몰라요. 자신의 병의 증세가 대체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게 거기서 이 사람의 환자였던 이런 최면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그 무의식의 어떤 원인을 역으로 유추해서 원인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최면에서 깨었을 때 그 원인을 당사자에게 알려줬더니 오히려 치료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디선가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현재 시대가 어때요? 거의 힐링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이런 무의식적 개념에서 여러분 많이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괴로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미 무의식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억압된 그 고통의 원인을 결국 나중에 알게 된다라면, 그쵸? 그 원인을 직면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과 기존의 어떤 의학적인 외과적 치료가 아닌 거죠. 직접 뭔가
눈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증세에서도 외과적인 치료 방법은 뭐예요? 직접 칼로 째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렇죠? 뭔가 약을 처방하던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심리치료의 핵심, 특히 무의식의 치료 중에 핵심은 뭐다? 그 무의식에서 억압되었던 원인, 그죠? 내가 감추고자 했던 그 원인을 다시 이 정신분석자가, 정신분석인 상담자가 그것을 나의 어떤 대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밝혀냅니다. 그 밝혀낸 것을 다시 나에게 직시하게끔 알려주는 거죠. 분명하게. 그러면 환자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정신분석의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결국은 정신분석 치료 그러니까 핵심은요. 여러분 어떤 약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보통 한국은요. 정신과 가면요. 결국은 무슨 상담을 하던 간에 여러분 결국은 뭐 항우울제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약을 주거든요. 약으로 자꾸 치료를 합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진짜 정신분석은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돈도 많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하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치료가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1년, 2년, 3년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어떤 평생에 억압되어 있는 어떤 큰 어떤 마음의 큰 뿌리가 문제가 생겨서 어떤 증세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원인을 찾는 게 어렵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니까. 그죠? 자기가 의식적으로 뭔가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의식적으로 아는 거 있죠. 내가 일부러 사실 보통은 내가 그것 때문인가 보다라고 대충 알고 있는 그런 게 말고요. 상상도 못했던 본인이 이 원인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해서 완전히 이렇게 억압되어 있어서 사라져 있는 내 의식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그 원인을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상담자와의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이트가 처음에는요. 원래 이 최면수를 통해서 접근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꿈의 해석이라는 것을 들고 오게 되고 또 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여러분 이 언어 있죠. 자동 화법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어떤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정신분석학자는 괜히 여러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뭔가 캐치해낸 거죠. 제 대화의 어떤 습관이나 버릇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딱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언가 내 무의식적인 문제들을 찾아내는 이런 게 결국 정신분석학자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을 일단 발견을 했어요. 무의식을 발견을 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무의식은 보편성이다. 문제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무의식의 개념이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이걸로 이 무의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환자 보통 이제 여러분 증세가 있는 자만 여러분 병원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만 병원에 찾아오다 보니까 무의식은 그냥 이렇게 환자에게만 있는 건가 보다라고 처음에는 전제를 했다가 나중에 프로이트 여러분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던 프로이트의 명저는 꿈의 해석이죠.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접근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꿈은 보세요. 꿈은 모든 인간이 다 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요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꿈을 안 꾸고 꿈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꿈은 모든 인간이 다 꾸는 건 사실이죠. 즉 꿈이라는 이 매개 자체가 무의식을 통과하는 억압된 무의식을 살짝이나마 왜곡되게 보여주는 게 이 꿈이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프로이트 말을 다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분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말하는 게 다 자기가 가정하는 게 다 참일 수도 있지만 다 거짓일 수도 있는 게 여러분 정신분석이에요. 말 그대로 아까처럼 무의식이 직접 인식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일종의 역유추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틀렸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이 정신분석을요. 나중에 칼 포퍼는요. 결국 이거는 반증될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구적 지식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정신분석 자체를요. 싹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칼 포퍼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거든요. 이 반증주의에 의해서. 근데 여하튼 이제 이 정신분석을 이제 긍정하는 사람들은 그죠? 어쨌든 프로이트가 그래서 어떤 걸 포커스로 꿈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이제 그것을 확장해 갑니다. 자신의 어떤 치료 방식을요. 그래서 인간 모두가 경험하는 꿈을 연구함으로써요. 모든 사람에게도 무의식이 있음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이건 물리적 발견은 아니잖아요. 콜럼버스처럼 진짜로 대륙을 딱 발견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꿈을 다 조사하면서 그럼 모든 인간에게 이러이러한 무의식이 있죠. 존재하고 무의식이 있는 거고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억압된 여러 가지 의식들이 또 있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인지하는 꿈은 이제 꿈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꿈도 그래서 꿈에 해석할 때 꿈은 두 개다. 현재몽이 있고 잠재몽이 있다.
말이 여러분 그냥 다 그냥 그래요. 현재몽은 그런 거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꿈꿀 때 우리가 충분히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바로 선명하게 의식할 수 있는 꿈이죠. 드러나 있는 꿈들이요. 근데 잠재몽은 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 내부에 바로 그 무의식,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잠재적 꿈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그게 왜곡된 스타일로 이 현재몽이 자꾸 겹쳐가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잠재몽이 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억압된 무의식이 뭐길래요? 예, 바로 뭐다? 겉으로 드러내고 이성적으로 딱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부끄럽고 창피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실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기 때문에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억압돼서 그죠? 왜곡적으로 왜곡돼서 조금씩 드러난다는 거죠. 대신 수면 방해를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검열해서 왜곡돼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후에 프로이트는요, 이제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최면에서 배웠죠? 그러다가 꿈으로 해석했죠? 그다음 이제 꿈의 해석을 넘어서서 나중에는요, 우리의 기본적인 언어 있죠? 일상생활의 언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상시 우리가 하고 있는 농담이나 행동적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무의식적 억압에 대한 징후를 찾아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일종의 무의식의 억압적 징후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뭔가 더듬는 거나, 그렇죠? 언어할 때 일정한 어떤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무의식이 언제나죠. 항상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도 항상 모두에게 무의식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 무의식을 거대하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좀 짚어서 좀 지루하죠. 원래 프로이트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재밌는데 제가 지금 설명이 너무 지루하게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계속 이 무의식의 발견과 무의식이 보편적이다라는 이 논리적인 측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동안 다루었던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을 뒤엎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일단 여러분 심심하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로이트는요, 이 무의식을요,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가장 물리게 자기 창시자기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제 프로이트가 제자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이트는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딸이었던 안나 프로이트도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좀 과학적으로 좀 왜곡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제자라고 생각했던 칼 구스타프 융은요, 오히려 이제 거기서 또 벗어난다. 프로이트와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딴 데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프로이트는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모든 걸 섹스로 환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프로이트 무의식의 문제점이다라고 나중에 이제 후대에 비판을 받거든요. 당시에도 비판받고요, 물론. 그러니까 뭐가 성이고 뭐가 섹스냐, 아까 뭐가 섹스의 문제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이 초기에 우리들을 굉장히 끌어들이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억압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죠? 바로 이 섹스에 대한 담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명 한 명들 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던 여러분만의 성적 판타지 같은 것들이 있죠, 분명히요. 성적 취향이 될 수도 있고요. 알겠죠? 상상했던 어떤 음란한 생각들이라고 보통 음란하다라고 표현 자체 벌써 부정성이 있죠. 기독교적으로 뭔가 이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으로 낙인이 되고요. 의학적으로는 변태 이런 걸로 낙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섹스에 대한 담론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억압되어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억압된 성에 대한 문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억압된 성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억압된 무의식에 대부분 억압되어 있는 우리의 기제들은 다 뭐다? 이 성과 관련되어 있다. 성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프로이트는 다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 주장이긴 한데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제가 믿는 어떤 이 신에 대한 개념에서 사실 이 섹스에 대한 담론은 굉장히 금기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그런 이런 종교 어떤 이런 상담 내용 안에서도 항상 이런 것들은요 억압되죠. 여러분 정말로 진솔하게 상담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로 진솔하게 자신의 모든 내면의 욕망까지 다 끌어내서 무의식은 모른다 쳐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도 억압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의 언어 중에 하나가 이 성과 관련된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남자들이요. 제가 여자분들을 제가 함부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게 제가 성별적으로 남자다 보니까 최소한 남자에 대한 일반화에 대한 가능성은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같이 지냈던 남자친구들, 동료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쨌든
그죠. 그 에너지, 성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 나이 때도 결국은요, 예, 그나마 또래 집단 안에서 뭔가 에너지를 표출해낼 수는 있지만, 여하튼 끊임없이 어떤 그 자체를 억압당했다는 어떤 느낌을 갖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억압에 대한 메시지를 어쨌든 프로이트가 뭔가 우리의 무의식과 연결시켜놨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의식이 결국 꽁꽁 억압되어서 뭔가 우리에게 왜곡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냐라는 개념 자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 모든 것을 성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후대의 개념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이왕 성을 등장시킨 개념 중에 프로이트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 이론 하나 봐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웨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도 발음하고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도 발음합니다. 즉, 이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울 때요, 처음에는 꼭 이렇게 그죠? 이 이론을 왜 갖다 붙였나 했는데, 결국 여러분 아까도 이게 좀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가장 유명한 사례 하나 권위 갖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가 그렇긴 하거든요. 여러분 오이디푸스 신화를 이미 어느 정도 아신 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아버지가 있죠. 테베의 왕이었던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테베의 왕이 있고,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아들이죠. 아들. 그리고 엄마. 이 관계인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보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삼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런 어떤 욕망의 삼각형의 개념에서, 결국은요, 우리의 무의식에 뭐가 있다? 여러분, 아들은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 무의식을 다루는 개념입니다. 무의식의 세계지 의식의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특히 비판을 많이 받은 게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아들은, 그죠? 자식이요, 태어났을 때 이미 엄마와의 어떤 동의식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다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들은 엄마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게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적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엄마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참남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천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감히 담지 못하는 바로 이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근친상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뭐가 자극적이고, 그래서 어떤 성적 외설의 소재로 나오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프로이트는요, 뭔가 포르노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죠. 아까 보편적으로 모든 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니까 아들은 결국 엄마와 섹스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식적 욕망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면 애기잖아요, 여러분. 깐난애기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아이가 엄마를 사랑한다. 그죠? 아이가 깐난하게는 아니네요. 보니까 이 단계를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프로이트는요 이거를 구강기, 학문기, 성기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발달 단계를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깐난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때요? 모든 이 리비도라고 해요. 모든 이 아까처럼 이 무의식적인 성적 에너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에너지가 입에 다 집중되어 있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계속 입으로 빨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에너지 파워가 입에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실제로 깐난아기들이요 엄마들 접하는 그 힘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로 강하거든요. 근데 그 깐난아기들이요, 왜냐면 그럼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여러분 그 우리 애기 처음에 키울 때 왜 분유통 있죠? 그 젖바는 그 분유통 애기들 먹는 거 있잖아요. 공갈젖꼭지 같은 거. 제가 그 분유병으로 한번 우유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신기해서. 근데 정말로 안 빨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성인이 여러분 그 젖꼭지 달려있는 그 우유병 있죠? 그거 애들 분유병 그거 빨아 먹어도 진짜 찔끔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 깐난 애기가 그거를 빨아냅니다. 왜요? 물론 생존 본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구강기, 입에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어서 당시에는 입으로 엄마의 젖을 빨면서 사실은 어쨌든 성적 에너지에 대한 쾌감을 만족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애착 관계에 대한 거. 여러분 이거 단순히 어떤 뭐 생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엄마의 모유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생애 본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정말로 그냥 먹고 살기만 위한 방식이었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손가락까지 막 빨면서 집착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에너지가 다 입에 있을 때다라고 보고요. 그 단계가 조금 지나면 이 학문기, 배설하는 과정이죠. 배설 자체도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계속 뭔가 찜찜해 보시면 인간의 모든 구멍이 결국 혹시 성감대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입, 그죠? 그리고 우리 엉덩이, 학문을 통해서 학문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배설을 통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고대에서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가 뭐예요? 이 쾌감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뭔가 이 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배설함으로써 느끼는 쾌감이 있거든요. 항문의 어떤 근육의 그렇죠. 이 어떤 근육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성기기 모든 에너지가 이제 성기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성기에 대한 어떤 지대한 관심과 장난질과 실제로 여러분 이제 유아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인들은 커가지고 본인들이 뭔가 성적인 욕망을 갖고 자유행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기들도 사실은요 무의식적으로 사실 그것을 자신의 성기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막 애를 막 패고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부모들이 막 그죠 막 경악하면서 막 그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오히려 아이의 본능적인 측면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기기 에너지 이런 어떤 발달 단계도 갖고 있고요. 철학과 굴동정섭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알겠죠? 이건 제가 지금 예전에 주워 들었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기기 때라고 보시면 되는 게 그때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원래적 욕망인 엄마와의 어떤 이런 그 성적 관계를 우리는 결국은 이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걸 이뤄내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을요. 이걸 실현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인류 자체가 무너지죠. 여러분 이 근친상간이 왜 금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근친상간은 모든 인류의 대부분 다 있거든요. 모든 족속마다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여러분 레비스트로스가 나오겠지만 문화 인류학자였던 레비스트로스도요. 모든 어떤 이 종족이라는 걸 다 조사해 보면 결국 끌어올려갈 때 가장 태초에 같은 어쨌든 가장 원초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동의해서 만들어낸 규칙이 바로 이 근친상간 금지에 대한 규칙이라고 보는 거죠. 법칙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왜? 근친상간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면요. 일반적 케이스 한두 개는 생길 수 있어도요. 모두가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지금 뭐 비위를 떠나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걸 떠나서요. 그렇게 되면 뭐가 꺾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들과 아빠와 엄마라는 가족 관계 자체가 다 엉키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보면 뭔가 이게 종족을 만들어내는 것, 번성하는 것, 가문의 개념 자체가 다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뭐냐면 아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식이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엄마의 사랑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실현되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아빠 때문이죠. 아빠. 왜? 아버지가 결국은 뭐예요? 이걸 여러분 나오겠어 나중에 거세 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성기를 아빠가 내 성기를 잘라버릴 거다라는 그죠? 잘라버릴 거다 어떤 그 공포죠. 그죠? 남근을 거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그래서 우리 생물학적인 거시기를 거세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 성적 에너지 자체를 여러분 이제 그것을 남근 이거를 아까 그 리비도 말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보통 이게 남근이라고 이제 우리 해석이 되는데 그 남근 자체는 결국은 아버지가 결국 뭐예요? 아버지가 내 성기를 자를지도 모른다라는 어쨌든 또 무의식적인 공포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 실제로 약간 설득력도 있을 수도 있는 게 어쨌든 아빠는 정말로 여러분 낯선 타자일 수 있어요. 아기들한테는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버지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뭔가 유전자를 그죠? 정자를 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어쨌든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애착 관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아기는 엄마와 끊임없는 어떤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데 근데 저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죠. 제3자. 그러니까 여기 아빠는 여러분 제3자입니다. 엄밀하게 제3자. 여기요. 바로 이 쌍방적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저 멀리서 관여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요. 아버지는 곧 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도덕이기도 하고 사회적 질서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꼭 우리 집에는 우리 아빠 이렇게만 보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 사회의 아버지 그죠?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결국은 뭐다? 나의 어떤 무의식적 욕망을 결국은 거세해가지고 억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뭐예요? 이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말을 너무 이제 멀리 돌아왔는데 좀 이따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 다시 이거 다뤄볼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당사자는요, 욕망의 당사자는 결국은 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엄마와 계속해서 관계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접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포기. 이거. 근데 깨끗한 포기. 이 포기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제3자인, 그죠? 아버지가 나의 성기를 자를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 공포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 아버지 뭐라고 했죠? 신이기도 하고 도덕이기도 질서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 질서를 받아들여서 근친상간금지에 대한 것을 해소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이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욕망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거세된다는 어떤 공포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에서 거세했다가 아니라 거세될까봐 내가 스스로 그것을 체념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는 뭐에 편입된다? 이 가족이라는 가장 최초의 사회 구성원이죠. 여러분 최초의 사회는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국가, 국민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죠. 그거는 이게 일단 먼저죠.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먼저 부딪히게 되는 건 바로 이 엄마,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가장 작은 사회에서 이제 나는 내 구성원으로서 내 자리, 타이틀을 획득하는 겁니다. 즉 나의 주체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요. 여하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런 개념으로 오이디푸 컴플렉스는 모든 아이들의 어떤 이 욕망, 엄마 성관계를 욕망하나 아버지에 의해서 억압된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책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철학과 굴뚝성서부에서는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게 목표는 아니니까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여러분 이제 이 얘기가 똑같은 구성인데요. 이제 무의식적 자체에 분열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분열. 아까 첫 번째는 무의식의 발견이었죠. 두 번째는 무의식의 보편화였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분열입니다. 분열. 무의식도 결국은 하나가 아니라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무의식의 일종의 이상학을 프로이트가 제시를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아까 프로이트의 과학주의 영향이라고 이제 누가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무의식 중에 이드와 초자와 이 두 개를 나눠버립니다. 이드와 초자. 그래서 무의식도 이드는 어떤 무의식이다? 우리의 어떤 원초적 본능과 같죠. 그 충동. 아까처럼 엄마와 관계하고 싶어 한다는 어떤 그런 충동, 욕망이죠,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욕망.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우리가 뭔가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책에서는요. 성적 욕망처럼 통제되지 않는 충동, 통제하기 힘든 충동이라는 거죠. 성적 욕망. 여러분 성적 욕망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적인 그 욕망을 그대로 다 실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요? 그죠? 자, 특히 남성분들 보세요. 성적 욕망이 넘치는 여기서 10대 분들도 있을 거고 20, 30대 분들 어제 거의 남자들은 특히 성이 예민한데 이 성적 욕망에 대한 것을 다 실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다 그것이 거세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성적 욕망처럼 통제되지 않는 충동과 이를 다시 억압하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질서와 제도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무의식적 초자가 먼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의식적인 이드가 있고요. 나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충동의 무의식. 근데 그 충동을 또 억압하려는 무의식적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양쪽의 힘, 양 가지의 어떤 힘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싸운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억압되는 욕망과 억압하고자 하는 욕망, 둘 다 욕망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를 이드와 초자라고 부른다. 그죠? 이드와 초자. 근데 여러분 벌써 이게 뭔지 좀 아실 것 같죠? 그 그림으로 막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결국은 마치 이드는,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꾸 우리가 만화나 옛날 어떤 소설 보면 자꾸 뭔가 우리가 막 그 욕심이 생길 때 이쪽에 악마가 딱 뿅 나오고 작은 악마가 나타나고 여기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악마 천사가 나를 막 괴롭히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들을 악마라고 생각하고 초자를 어떤 이런 천사라고 생각해서 이 사이에 자아가 등장하거든요. 이 세 개의 이상학이에요. 이드, 초자와 그 사이에 이 자아. 근데 여러분 이 자아는 무의식이 아닙니다. 자아는 말 그대로 우리 자아 있죠.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요. 그 자아는 곧 의식이에요. 우리가 의식하는 분야에서 이게 내 자아인데 내 자아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뭐다? 이 무의식의 영역에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영향을.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내 자아야, 이게 내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식이 알고 보면 굉장히 작은 분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즉 선택하는 분야에 불과하지 결국은 뭐다? 끊임없는 나의 어떤 그 거대한 욕망, 이드, 그죠? 뭔가 하려고 하는 충동의 욕망과 그 충동을 억압하려는 욕망이 끊임없이 내 무의식 내에서 싸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아는 그것을 조절하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드는 뭔가 충동을 자꾸 표출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처럼 성적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고 초자는 그것을 또 억압하려고 하는 거니까 초자는 천사, 이드는 악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알겠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정신분석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여러분 이제 대입해가지고 이해하다가 나중에 더 골치 아팠거든요. 여러분 이드가 꼭 악마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심한 초자의 억압도 악마적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드도 천사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굳이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적인 그 천사와 악마의 이분법에서는 벗어나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그 여러분 아까 제가 그려줬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뭐냐면 엄마와 관계하려고 하는 그 충동의 이드가 있고요.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는 아버지는 결국은요. 어쨌든 억압하려는 초자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나의 어떤 그 분출하고자 하는 욕망, 또 억압하려고 하는 어떤 초자적 욕망이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는 결국은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왜냐면 아버지가 훨씬 강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거대 권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엄마에 대한 사랑을 포기.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스스로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체념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사회에 편입하게 된다. 그 안에서 뭐가 형성된다? 그게 곧 자아다. 그게 곧 개념이 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어쨌든 이드와 이 초자 간의 어떤 이 관계 설정에 대해서 결국은 뭐다 이게 전부 다 무의식이라는 거, 이게 거대 욕망이라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자아라는 건 결국은 뭐죠? 원래 먼저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끊임없는 무의식 간의 욕망과의 어떤 다툼 간에서 파생되어지고 좌지우지되는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분석의 이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근대 우리 철학사를 배우고 있는 이 근대 문제 설정과의 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자아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다뤄왔던 주체잖아요. 주체. 그죠? 주체라는 데카르트의 주체가 뭡니까? 여러분 근대 문제 설정의 핵심은 뭐죠? 어쨌든 다 자아 중심, 어쨌든 자기의 주체 중심으로 모든 걸 세상을 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노력을 했었죠. 근데 프로이트는 뭐예요? 이 자아 자체가 결국은 뭐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는 상당히 작은 부분이고 오히려 우리를 이루고 있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나. 이것도 거대한 타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 타자가 있으면 무의식도 곧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의식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나를 조정하는 또 다른 타자기도 하죠. 있죠. 내 안에 또 다른 나.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신분석 하실 분들이 꼭 사례로 드는 우리나라 그 가요가 뭐예요? 그 가시나무 아니에요.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나를 조정하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자체의 어떤 이 분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 되게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과 주체 철학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보시면 아까 전에 뭐죠? 근대 철학이라는 것은 어쨌든 인간이라는 확실한 주체, 특히 이 사유하는 정신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어쨌든 이 틀 자체를 인정하고 간 거잖아요. 주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주체가 있다라면 대상과 어떻게 일치될 것인가? 이런 문제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였다라면 프로이트는 뭘 발견했다? 무의식을 발견했어요. 무의식은 뭐다? 그동안 근대 철학에서 학자들이 계속 논의했던 바는 결국 아무리 잘 밝혀지지 않는 나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어쨌든 나의 범주죠. 내가 아는 나. 그죠? 결국은 내가 모든 것들을 마치가 적어도 신이 이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처럼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사실 철학을 해왔거든요. 근데 프로이트의 이론을 받아들여버리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 거대한 뿌리를 형성하고 있고 그렇죠. 망망대해에서 그냥 이 빙하 있잖아요. 빙하 보시면 알죠. 여러분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빙하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건 극히 일부고 안에 있는 빙하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이고 우리 의식은 빼꼼하게 나온 거에 불과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와 초자와의 어떤 이 갈등 관계 안에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아가 뿅 튀어나오는 개념처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결국 자아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의식적 충동에 우리는 자꾸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체는 자신의 의식과 동일시되었고 유일한 주체이며 확실한 주체였다. 그러했기에 주체가 대상을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배하는 역할을 자임할 수 있었는데 무의식의 개념을 인정하는 순간 이런 모든 주체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체는 결국 뭐야? 능동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도하고 내가 뭔가 세상을 펼쳐가는 자, 주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인 거죠. 무의식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 의해서 끊임없이 나는 흔들리는 내가 되는 거죠. 알겠죠? 결국 이 무의식은 거대한 나이면서 동시에 타자기도 하다. 알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대한 타자가 있다는 건 이미 주체가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용은 끝났고요. 조금 한 시간이 좀 44분이나 벌써 잡아먹었네요.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설명 좀 덧붙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볼까요?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정신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아까 이 성적 담론에 대한 어떤 이드, 충동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억압되어 있다라고 우리도 벌써 좀 동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억압이 너무 심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프로이트가 웨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제대로 지나와야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프로이트가 얘기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초자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너무 억압하는 힘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표출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억압하는 욕망이 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초자가 너무 강한 단계에서 결국 아버지의 이 어떤 거세 불안이죠. 아버지가 내 성기를 잘할지도 모른다는 이 거세 불안이 너무나 강한 어떤 상처로 무의식적 상처로 남아있는 자들은요, 결국 그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결벽증. 나는 항상 깨끗해야 돼. 혹은 나는 항상 질서 지어져 있는 것만 좋아. 그죠? 뭔가 완벽주의에 빠져 있거나 하겠죠? 어쨌든 뭔가 끊임없는 어떤 이 억압적 개념에서 뭔가 깔끔을 다루는 사람들도 그런 일종의 징후라고도 많이 보거든요. 증세 중에 하나. 알겠죠? 그래서 보통 히스테리 환자들은 어떤 이 초자에 대한 억압에 대한 관계가 강화될 때 이런 어떤 증세가 나온다고 보고요. 역으로 초자가 너무 약한 경우도 있겠죠. 아버지의 어떤 이 거세 불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어머니의 어떤 성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무의식적 욕망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로 자라나게 된다라면 그게 결국 뭐다? 정신분열증이 걸리는 어떤 원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사실 이 시대에 나오고 있는 꼭 정신분열증까지는 아니에요. 정신분열증 여러분 되게 흔한 증세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증세인데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정신이랑의 막 여러 가지 이제 자아분열, 해리성 장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증세가 또 적합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하튼 우리 인간의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폭력 사건들 보시면 알죠. 어떤 사이코패스나 여러 가지 설명되어지기 힘든 사건들 있죠. 이게 다 어떤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아까 초자가 어쨌든 인간의 어떤 질서와 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찝찝한 게 있어요. 이게 결국은 다 어릴 적 얘기잖아요. 성인기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다. 무의식적 과정이다라고 프로이트는 전제를 깔았는데 결국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정신분석도 거대한 결정론적인 사유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유전학적 결정론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내 유전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일종의 결정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분석도 결국은요. 내가 성인기에 여러분 이게 잠복기가 있거든요. 이때 어릴 때부터 이게 뭐 이드가 활발한 애는 어릴 때부터 막 강간법이 되고요. 그죠? 초자가 강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떤 결벽증이나 완벽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결벽에 의한 폭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몰라. 이게 억압되었어요. 이것도 결국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결국 이렇게 잠복기를 거치다가 나중에 갑자기 성인기에 이게 터져 나온다. 그래서 그 증세가 원인도 모르는 상태로 막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서 원인을 추적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일종의 어떤 또 다른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의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까처럼 풀어가는 것. 알겠죠? 그것이 이제 정신분석의 치료법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 어릴 적에 어쨌든 나가 의식도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사건이나 어떤 생각이 결국은 지금의 나의 병을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이건 실제로 뭔가 피해갈 수 없는 운명론과 같은 어떤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사실 이 정신분석의 어떤 이 결정론적 구조를 그래서 또 비판하고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또 뭐 아까 맞닿아 있는 거죠? 아까 우리의 근대의 어떤 주체 철학에 대한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개념도 이게 싫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주체,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동성 자체를 봉합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것을 억압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정신 분석이기도 하죠. 뭔가 되게 신비롭기도 하지만, 근데 모든 것들이 또 너무 이런 무의식이라는 사실 보여지지도 않는 개념에 모든 것들을 이제 오히려 종속당하는. 그렇죠? 어쨌든 좀 뭔가 프로이트는 과학적이려고 되게 노력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기는 힘든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락강 쪽에서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정신분석적 개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이제 이 책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짠. 잘 보이시죠? 나중에 이제 화질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신분석가의 집을 나오는 여자라고 해서 이제 이 밑에는 이제 이진경 교수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 그림을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결국은 정신분석가의 집을 나오는 과정에서 어때요? 이제 이 아버지를 우물 같은 데 아버지 어떤 이 표상을 뭔가 아버지 닮은 수염 같은 것을 딱 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물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죠. 버리고 가려고. 이게 어떤 상징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초자적인 남근적 아버지죠. 사회 권력적 아버지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치료를 했으니까요. 그런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얼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 두 개라는 건 역시 또 나를 또 알 수 없는, 나를 또 억압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내가 아직 남아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분석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어떤 연기가, 정신분석가의 문에서 나오는 연기가 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약간 연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아버지에게서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이제 이 정신분석가에게 다시 종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요. 이거 어쨌든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정신분석은 그러니까 재밌어요. 뭔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 성적인 어떤 에너지와 함께 뭔가 연결해서 해석할 때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거 좀 되게 야한 그림인데, 야하다고 느끼면 이거 예술 작품입니다. 이거 마그리트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 마그리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프로이트의 이런 정신분석에 또 환호했던 이제 미술주의 학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초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학파들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서 이 성적 에너지 있죠, 리비도, 우리 억압된 성적인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초현실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림 정확히 안 보시면 이거 뭐죠? 옷걸이 그냥 여성 옷이 걸려 있는 것 뿐인데 마치 투시어 같은 거죠. 옷이 걸려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여성의 어떤 성적 부위들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마그리트가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림보다 여러분 더 의미 깊은 얘기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즉, 여러분 뭐야? 자 이제 상상해 보라는 거죠. 자, 엄마 아버지가 연결시켜 보라. 가령 플러그는 남근이고, 그죠? 콘센트는 질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 초현실주의자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나라 광고도 잘 보시면 압니다. 결국은 웬만한 게 다 성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끔 하는 여러 가지 광고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프로이트가 왜 꿈의 해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꿈의 해석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처럼 콘센트는 뭐죠? 꽂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요, 플러그가 나온 거지. 플러그가 꽂는 거고, 꽂혀짐을 당하는 이 콘센트 있죠. 콘센트는 여성의 어떤 이 질이 되는 거고요. 쭈쭈바는 남근이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신분석을 한번 공부하고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요, 방송에서 아이스크림 광고할 때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캔디바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캔디바를 되게 이제 이쁜 여성이 나와가지고 여성 모델이 막 쭉쭉 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여러분 너무 무의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너무 남성의 남근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사실 그것을 빨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굉장히 성적인 어떤 이미 메시지를 담고 있죠. 사실은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쭈쭈바도 마찬가지고요. 쭈쭈바도 남근을 상징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데, 이제 김하중이 선전했던 초코퍼지라는 또 아이스크림 광고도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혹시 초코퍼지 광고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광고가 사실 굉장히 남성의 남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여성의 어떤 성적인 이미지를 담아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 어느 정도 이미 너무 의도적으로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은 예전에 여러분 한때 사회적 논쟁이 됐었거든요. 소나타 3 나왔을 때요, 소나타 3 헤드라이트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지 않냐고 해서 오히려 경쟁사들이 뭐라고 했었던, 비판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면 여러분들 강한 힘을 여러분 자동차는 뭐예요?
자동차 자체를 이런 꿈에서도 자동차는 남성을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남성의 성기 모양을 닮아버리면 벌써 이제 강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지 않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가 어때요? 이 초자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천박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 이런 실제로 우리나라에 광고할 때 금지됐던 거거든요. 한때 그 섹시스타였던 샤론 스톤이요. 그 주유 광고, 한국에서 이 주유 광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죠? 어쨌든 강한 걸로 넣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뭐라고 하죠? 그 주유기 일종의 총이잖아요. 총 모양. 이것도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죠. 근데 그 주유기를 딱 들고 입에다가 갖다 댔나? 어쨌든 가까이 대면서 강한 걸로 넣어주세요라는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직접적으로 넣거든요.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이런 게 정신분석을 좀 따라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아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요, 정신분석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대한 개념이지 이렇게 대놓고 의식적으로 그냥 한 번만 딱 이렇게 이미지로 상징해서 걸쳐가지고 광고에서 마구 써먹긴 하는데 이것을 꼭 그렇게 정신분석과 연관됐다고 보기 좀 그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게 더 상징적이네요.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자, 이게 예전에 잠깐만. 여러분 미국의 무역센터가 사실은 무너졌던 사건이 굉장히 크죠. 2001년에요. 미국의 무역센터 무너질 때 이 쌍둥이 빌딩이 둘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분석을 보고 나면 아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보고 나서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 이것도 난근이구나. 이것도 난근적 상징이구나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신 이걸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처음부터 이건 남자의 힘이지라고 하면서 빌딩을 무조건 높게 지었던 걸까 이렇게 한 거는 의식적인 거지만 사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이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것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근대성의 어떤 상징 중에 하나는 결국 뭐죠? 이렇게 높이의 전쟁이었을까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걸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도 어때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마지막까지 그 상암 원래는 그 세계 최고층 어떤 마천루를 지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결국은요. 그거 취소됐죠.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는 높이만 지으려고 할까요? 높이 지으려고 하는데 그 높이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도 있겠지만 그 안에 결국보다 무의식적인 바로 이 남근, 무의식적인 인간의 욕망이죠. 남성적인 이드의 욕망, 성적 욕망에 대한 것을 그렇게 건물을 지어 놓음으로써 결국 무언가 정복했다라는 일종의 어떤 그죠? 무의식적 에너지에 대한 표출일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는 물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역으로 보면요, 이 제목은요, 이진규 교수님이 거세된 남근이라고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여러분 무역센터가 뭐가 박은 거죠? 비행기가 그죠? 비행기가 팍 박으면서 정말 여러분 뭐가 똑같잖아요. 아까 그 거세 컴플렉스랑 비슷하죠. 성기가 절대 안 되는 느낌을 가져다 주는 거죠. 미국의 무역센터는 어쨌든요,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물인 건 확실했거든요. 미국의 존재가 뭐였죠? 항상 자기들이 아버지였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기들이 마치 이 세계의 어떤 경찰국가, 본인들이 항상 아버지인 초자인 마냥 어쨌든 끊임없이 어때요? 한국에게도 개입해서 너희는 약소국가들한테 너희는 핵무기 만들지 마. 핵무기는 우리 같은 사람은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가르치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있죠, 항상 개입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존재죠. 딴 나라 가서도 괜히 전쟁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이 세계 평화를 위한 거야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모든 기준이 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요, 전 세계를 거대한 어떤 무의식적 에너지로 봤을 때 이 초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 근데 정작 그 아버지의 남근이 잘리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분노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미국이 추락한 그 권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미국 국민이 느꼈던 그 추락된 어떤 미국 국민으로서 어떤 그 자존심,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도 희생양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괜히 이라크가 괜히 선전포고의 대상이 돼서 이라크가 괜히 전쟁의 피해자가 되죠. 그죠? 그리고 후세인도 물론 독재자니까 나쁜 놈이긴 한데 여하튼 그쵸 사건에 의해서 그리고 알카에다 그죠? 알카에다 조직의 빈 라덴이죠. 그게 여러분 저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빈 라덴이 물론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후세인을 잡아버리는 그래서 재미있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사실 벌어지긴 합니다.
그런 뒷얘기들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고요. 여튼 여러분 오늘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살펴봤고요. 사실 이제 이건 철학과 구두청소에서 나온 그죠? 네, 그죠. 분량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덧붙인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분량은 더 덧붙인 느낌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혹시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정신분석이 은근히 재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한번 책들을 좀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정말 저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느니 정신분석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좀 더 이 철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 언어와 연결돼서 락강에 대한 저서들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정말 19금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온 것 같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19금이 아닌데 한국 사회에서 19금일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뭐죠? 아까처럼 이런 성적인 담론에 대한 억압이 너무나 강한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의 이드의 욕망이 당연히 풀어주는 게 좋겠죠. 거꾸로 어느 정도는 또 억압이 돼야지만 또 사회적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느 지점이 정답인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어느 정도에 거기에 맞게끔 평준화돼서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를 뭔가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학자들도 좀 있거든요. 알겠죠? 나중에 혹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슬라브의 지제계 요즘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지제계 책들도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제 미천이 나들어나니까요. 알겠죠?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야긴 합니다. 좋아했지 그렇다고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는 게 또 정신분석이죠.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